자, 이번에는 납병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재활 프로그램 안에서 납병원이라는 거는 참 많이 언급이 됐었고,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납병원인데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낮에는 병원에 가 있고 밤에는 집에 가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는 집에 가는 것처럼 마지막에 보면 출퇴근하는 형식의 생활인 거죠. 근데 이런 출퇴근 형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입원까지는 그러니까 밤낮으로 입원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만 거기 가서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라 하는 거라서요. 주간재활센터다. 일종의 주간재활센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낮에는 입원을 하는 거니까 입원 맞죠? 그죠? 그런데 밤에는 또 집에 가는 거 보니까 우리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집에 가는 게 외래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외래의 의미도 갖고 있어서 납병원은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출퇴근 형식의 주간재활센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납병원은 이거는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납병원은 어떤 장점이 많길래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냐, 많이 이용하냐 하는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환자가 입원했다가 그냥 집에 가라고 해봐. 그럼 그냥 집에 그냥 아무런 재활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보내버리면 그냥 또 집에서 그냥 혼자 있다 보면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또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더 개선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병원에 입원 치료가 밤낮으로 할 필요는 없고 낮에는 있지만 집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저녁에 약속도 해서 친구도 만나고 이러면서 점차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 그게 납병원의 장점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나가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도 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정신병원에 우리 가족이 입원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입원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런 상태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우리의 누구누구가 우리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정신질환자야, 정신병 환자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겠죠. 그런데 낮에는 병원에 있지만 밤에는 또 엄마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TV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계속 밤낮으로 입원해 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감도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도 밤낮으로 입원해 있는 것보다는 줄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게 가족들의 감소가 납병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대인관계 훈련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고립이 되지 않도록 해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활 프로그램을 실천을 하면 앞으로 그냥 집으로 바로 보내는 것보다 대책 없이 보내는 것보다 재발이나 다시 입원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눈도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그래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납병원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물었던 거는 요 의미,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다. 출퇴근 형식의 주간재활센터다 하는 말 자주 물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정신건강 예방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공중보건에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1차와 2차, 3차를 말할 때 이거는 어디에서도 이 말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치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죠. 치과에서 1차 예방이라고 하면 어떤 거였습니까? 뭐 칫솔질을 한다든지 또는 불소 양치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또는 불소 도포를 한다든지 그죠? 불소 도포를 한다든지 또는 그 치아의 홈 사이 열구, 소화 이런 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말라고 메꾸어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치면, 열구, 전색 그거 하는 것도 1차였어요. 스케일링 하는 것도 1차였습니다. 맞죠? 이거는 생기기 전에 하는 거였어요. 그럼 2차는 이미 생겼다면 조기 발견, 조기 치료니까 치과로 활용을 한다면 치은염을 치료한다. 그죠? 치은염을 치료한다 하면은 2차였어요. 그 다음 우리가 치아의 썩은 부분을 박박 긁어내고 그 자리에 떼워주는 거 있죠. 그거를 충전이라고 했죠. 그 충전하는 거 2차였었습니다. 2차, 3차는 이미 심해질 대로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재활, 그것 가지고라도 살아나가는 방법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3차인데 치과에선 어떤 거였습니까? 도저히 썩을 대로 썩어서 신경과 혈관이 있는 데까지 다 상했어. 치수 치료 3차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뺐어요. 치아 발거 뺐어요. 발치했어요. 3차였어요. 빼니까 씹을 수가 없잖아요. 의치했어. 3차였어요. 또는 임플란트를 했어요. 3차였었어요. 그죠? 그렇게 1차, 2차, 3차를 구별을 하시고 그걸 정신건강으로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보면 1차는 안 생겼을 때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거야. 가정폭력이 있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오셔서 상담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정폭력 당했다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 그래서 미리 건강할 때 이런 거 폭력에 대해서 상담하고 안 생겼을 때 말입니다. 상담하고 하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또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안 생겼을 때 하는 거는 1차예요. 그 다음에 또 정신건강증진시설 있죠. 어디였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세 군데였잖아요. 그럼 이 세 군데 종류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정신의료기관을 가시는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입소해서 요양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 가시는 거고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재활센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런 종류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곳에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한다 그랬어. 그럼 홍보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생기했을 때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곳을 이용하시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 정보를 주는 거죠. 무슨 단계다? 1차 단계예요. 1차. 그래서 1차 예방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예방은 여러분 어떤 거였어?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면은 어떤 거가 들어갔다? 검진 받는 거 들어갔잖아요. 검진 받는 거. 그럼 이때 검진 중에서 정신 프로그램에서는 우울증 조기 검진 사업, 검진 들어갔어요. 2차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나 없나를 일찍 알아보겠대. 그 말은 여러분 빨리 발견하겠다는 거죠. 1차가 아니라 2차 예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하세요. 정신과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어요. 응급진료를. 그럼 응급진료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진료를 받았잖아. 진료가 뭔데?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 만나 뵙고 찾아뵙고 뭔가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진료받는다지 문제 없었을 때 진료받는다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럼 이때 응급진료를 받은 거는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초반에 진료를 받은 거예요. 2차예요. 그 다음 여기도 응급상담 서비스라 그랬어요. 응급상담. 그냥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응급상담은 정말 병원이나 또는 어떤 센터에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너무 지금 급한 상태니까 빨리 받는 거죠. 2차예요.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사회복귀라는 말 들어가겠죠. 재활이라는 말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밥벌이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훈련.
또는 약물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교육, 이런 추후 간호 이런 거 해주는 거는 3차 예방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건강 예방 알아두시고 특히 요거 조심, 응급진료, 응급상담 이런 거는 2차 예방이라는 거.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방 꼭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적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처음에는 교감신경이 막 움직여줘. 그 단계는 무슨 단계였다? 아, 공부 좀 해봐야 되겠네 하는 단계가 경고기. 그죠? 그러고 나서 싸우죠. 뭐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싸우는 단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이 저항기 때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싸울 거야. 그럼 이때 스트레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 가지 방법,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 싸우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좀 성숙한 사람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싸울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은 조금은 뭐 좀 덜 성숙한 분은, 또는 좀 피하고 싶은 분은 좀 미숙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싸우겠죠. 그죠?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방법으로도 싸울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사례를 말하면서, 그죠? 사례를 말하면서 이 방법은 방어 기제 중에서 어떤 거냐 하고 그냥 연장으로 계속 묻고 있는 게 방어 기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부정이라고 했어요. 자, 부정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있죠.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한다? 룰루룰루 거부한다, 이런 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시한부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현실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 거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5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 10년 뒤에 세계 여행 갈 거를 일주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 5년밖에 못 사는데 10년 뒤에 여행 갈 걸 짜고 있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거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정.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사라고 되어 있죠. 투사. 그러면 투사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냐면 책임을 남한테 돌린다. 그래서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탓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얘는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런 거를 투사라고 하죠. 누구 때문이야? 근데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깨워줘서 못했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 투사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억압과 억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구별은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억압이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억압은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식에서 제외시켰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의식의 세계로 눌러버린 거. 그죠? 그래서 전혀 진짜 떠오르지 않아. 전혀 안 떠올라.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 깊은 곳에 그냥 봉인해버린 거예요. 그냥 딱 가둬버렸기 때문에 전혀 내 의식 세계로 떠오르지 않아서 나도 몰라. 그런 거를 억압이라고 했었어요. 반면 억제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애쓰는 거. 자, 여러분들이 내일 놀러 가고 싶어, 놀고 싶어.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놀고 싶다는 생각을 잊어야지 하고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 또 반대로 좀
미성숙한 기제로 또 이걸 이용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데 계속 공부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때 여러분이 몰라 공부 생각 지금 안 할래, 열심히 놀지 뭐 하고 잊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는 억제예요. 이건 언제든지 생각이 또 날 수 있죠. 그죠? 친구들이 막 연락 오고 하면은 또 놀고 싶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야 또 공부했는데 내가 이런 거 했다 이러면은 또 난 공부 안 했는데 하고 생각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거는 억제.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의식에서 없애버렸으니까. 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었던 건 예전에는 승화였었어요. 승화는 어떤 겁니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좋은 쪽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장 긍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긍정적인 방어 기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승화. 그 다음 하나를 더 한다면 잊으려고 좀 참는 거 있죠. 그건 내가 제어하고 조절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억제. 그래서 승화, 억제 요 두 종류가 그나마 긍정적인 건데 가장 긍정적인 거는 승화입니다. 그럼 승화라는 거는 조금 좋은 쪽으로 쓰는 거예요. 나의 뭐 어떤 충동이나 이런 걸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친구들 때리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엄마가 샌드백을 사줬더니 그거를 막 친 거야. 엄마가 친구들 때리지 말고 그걸 치라고 했어. 막 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나쁜 그 폭력이라는 그 충동성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서 운동선수가 되었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승화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동이라는 거 시험에 나왔죠. 그죠? 이번에도 반동입니다. 그럼 반동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둔 대로 똑같이 어떤 예가 나왔습니까? 미운 놈 떡 주는 거. 그죠? 미운데 떡을 왜 주겠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반동이에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왔을 때 엄청 어머니 하면 너무 잘해주는 거.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런 거는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행동한다. 반동. 그 다음에 전치라는 말과 대치라는 말을 조금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치와 대치를. 그러면 이때 대치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없어요. 또는 내 남편이 없어요. 또는 내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요. 그럼 외롭잖아요. 그럼 내 가족이 없는 그 가족 대신으로 해서요. 누구한테? 강아지에게 내 모든 애정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나의 남편이고 그 강아지가 나의 자식이고 나의 가족인 거예요. 그 대상을 나의 자식, 나의 남편이란 대상을 강아지에게 옮겨가서 애지중지하는 거. 그런 거를 대치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그 자리에 위치하게 자리를 잡겠다. 다른 대상한테 옮겼다 하는 말을 대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물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 전치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약간 대치란 의미랑 비슷한데요. 얘도 옮겨는 갔어요. 다른 대상한테 옮겨는 갔는데 여기서 포커스는 어떤 힘든 감정 같은 게 옮겨간 게 포커스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뭔가 스트레스가 쌓였어. 내 선임한테 스트레스가 쌓였어. 그럼 스님이 막 따따따따 잔소리하고 따따따거리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한데 뭐 싸우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꼭 참았어. 꼭 참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부글부글한데 집에 오니까 내 아이가 집을 엉망으로 해놨어. 막 집도 엉망으로 해놓고 숙제도 안 하고 막 장난감 엉망으로 해놨어. 그럼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에 선임한테는 찍소리 못했죠. 왜냐하면 나보다 세니까. 그런데 아이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힘이 없죠. 내가 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좀 만만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 오전에 직장에서 쌓였던 그 감정을 그 아이한테 약한 존재한테 풀어버리는 거예요. 화풀이하는 거 쉽게 말해서.
다른 데서 쌓였던 거를 여기 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한강에서 뺨 맞고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데서 풀어버린 거예요. 야, 청소해서! 막 단소리 하는 거죠. 또는 강아지가 깽깽깽깽 했어. 보통 때는 이쁘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성질이 팍 나 있는 상태에서 그 강아지를 보니까 나의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짜증과 그 감정이 화풀이가 어디 나보다 약한 강아지에게 가서 강아지를 발로 뻥 차버린다든지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거죠. 이렇게 전치라는 거는 어떤 힘든 감정이나 이런 거를요 덜 위협적이고 덜 공격적인,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덜 위협적이고 덜 공격적이라는 말은 덜 공격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덜 위협적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만만하다 이거야. 그래서 덜 위협적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 감정을 그쪽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동물에게 감정을 풀어버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전치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의미를 구별하시게 해주셔요. 봐주실 것. 그래서 대치는 나의 다른 대상한테 내 막 애정이나 그걸 옮겨가는 거고, 얘는 화풀이 하는 거는 전치예요. 화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화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동일화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닮아간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동일화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를 닮고 싶지 않은데, 폭력성을 닮고 싶지 않은데 어느덧 닮아가고 있었던 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아이한테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게 동일화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합리화라는 거예요. 합리화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럴듯하게 뭐 하는 거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도 시험에 잘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합리화는 변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정 어떤 직장에서 막 선임이 막 뭐라 했어. 처음 하는데 다 서툰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처음인데 잘하는 거지 뭐. 나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약간 내 변명하는 거, 내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라는 거는 변명하는 거다 하는 거를 떠올리십니다. 변명하는 거다.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변명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속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속담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말 중에서 내로남불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죠. 똑같은 뭐 불륜인데 내가 한 거는 변명하는 거죠.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다.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나무를 봤어요. 그 포도나무의 포도가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서 따려고 올라갔으나 못 땄어요. 포도를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서 자기가 먹지 못해서 못 먹은 건데 그걸 못 먹었다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저 포도는 아주 신포도일 거야. 신포도라서 맛이 없을 거야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는 자기가 못 따먹은 건데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합리화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보상은 어떤 거를 메꾸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 어떤 거 예전에 특징이 있었습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냥 죽기 살기로 엄마들이 헌신했잖아요. 그죠? 예전 엄마들이. 그런 게 바로 보상심리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 그래서 보상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다? 메꾼다. 어떤 나의 부족한 결함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 얼굴에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럼 그런 어떤 여성이 자기의 옷을 굉장히 화려한 걸 입는 거예요. 막 옷을 완전히 화려하게 입어서 다른 사람 눈에 내 얼굴보다 옷이 그냥 눈에 파박 띄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결함을 다른 쪽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리라는 거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자, 해리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해리는 다중인격자. 내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성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자, 그 다음에 지킬 앤 하이드, 그죠? 뮤지컬 같은 지킬 앤 하이드, 또는 그 지성 씨가 나온 드라마 킬미 힐미 이런 프로 있었죠. 막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여자도 나오고 또 뭐 폭력적인 남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거라도 다 물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잘 봐주실 것.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에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겠다? 증진시키겠다 이 말이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즉 1차 예방이겠죠. 안 생겼을 때 이렇게 하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하려면 사람들에게 국민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보건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건강증진법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이에요. 뭐 외울 건 없고요.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금연하고 금주하는 건강생활을 실천하자. 또는 만성질환을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자. 왜? 건강 증진이니까. 증진은 훨씬 더 범위가 크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 개선하고 구강 건강 잘하고 위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 체육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하나 그냥 눈도장으로 봐주신다면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물어도 찾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끝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증진할 겁니까?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보건교육하고요. 또 안 생겨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래야 증진이 되겠지. 예방하고 영양 개선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해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겠다? 증진시키는 사업을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이에요. 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우리가 법규에서는 이 말은 별로 안 썼어요. 그런데 계획이죠. 그러면 계획이면 보건교육 계획 수립만 우리가 매년이었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교육 계획 수립하는 건 매년이었지만 대부분의 계획은 몇 년이었어? 5년이었어.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누가 세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웠잖아요. 감염병이나 결핵관리 종합계획 말고. 그죠? 그래서 이 계획도 5년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겠습니다. 5년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그 계획을 짜면 몇 년을 계획을 짭니까? 하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짭니다. 10년마다 짠다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짜는데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현재는 5차 종합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 10년 동안이죠. 10년의 계획을 지금 짜놨어요. 그래서 2030, 2030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2030까지 짜놨습니다. 5차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5차에 속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플랜이에요. 2030 플랜이라고 합니다. 건강 플랜에는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평균 수명이 아니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다른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의 목표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평균 수명은 그냥 평균적으로 사망자들이 얼마 동안 살았냐는 건데 그 사는 평균 수명이 만약에 뇌경색,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10년을 누워 있었어. 그럼 그 산 거는 10년 동안 누워있던 그 시간까지 80세까지 살았으나 10년 누워서 산 거는 사실은 의미가 정확하게 삶의 퀄리티가 있게 살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일생을 살면서 80세까지 살았어요. 평균 수명 80세라고 합시다. 그럼 그 80세에서 살아오는 동안 아파서 다쳐서 활동하지 못했던 기간 있죠. 그 기간을 빼. 그럼 그 기간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5년이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80세에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던 15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65가 되죠. 그러면 오롯이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던 그 시간은 65년인 거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건강 수명을 연장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30 플랜 안에는 73.3세 그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3세라는 거는 평균 수명 말고 안 아프고 내가 진짜 73.3세까지는 안 아픈 시간들, 건강하게 살았던 시간, 그만큼을 온 국민이 하게 달성을 하자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형평성, 그래서 소득이 많든 적든 지역 대도시든 시골이든 형평성 있게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니까 지키자 하는 거죠. 전부 다 1차 보건 의료 공중보건하고 전부 다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시사적인 게 아니라 최근의 내용이니까 한번 눈도장을 찍어 주시기만 하시고요. 그 중에서 국민 건강 증진 사업 그리고 계획 요 정도는 조금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은 목표가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다? 건강하게 사는 수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하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전 과목에 걸쳐서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대비 요점 정리를 한번 같이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간도 곧 끝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힘듦이 끝나면 또 우리가 합격하시고 또 취업하시고 화이팅 하셔야 되니까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1차적인 목표 합격, 그죠? 그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잘 되실 거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열공해 주시는 거,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